노혜경의 그 엽새 12월 2일 시작하겠습니다. 아, 벌써 12월이 이틀째 접어들었어요. 시간이 잘 흘러갑니다. 빨리빨리 흘러서 2017년 12월 19일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잘 가야겠죠?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이라고 하는 것 갖고 우리 좀 따져볼까요? 예, 북한과 남한의 말이 서로, 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도 그 어휘의 내포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문장의 형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하나의 민족 국가라고 하는 우리의 그 고정관념, 문화적인 고정관념이죠. 이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깨어지면 안 되냐? 누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제각기 다른 두 나라, 서로 다른 나라. 그러나 언어가 굉장히 잘 통하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면서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다른 나라. 이러면 오히려 더 평화적으로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평화 협력할 수 있다면. 근데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유인, 민족이니까라고 하는 이 감정, 이것 없이 과연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더 중요한 건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말이 비슷하고 지금 현재 서로 말 통하고 뭐 이렇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그 반만년 민족이라고 말하잖아요. 반만년, 5천년. 5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헤어져 있었던 시간이 불과 70년이에요.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당군 왕검, 시조로 모시고 있고요. 단군 신화, 당군 등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도 고구려, 신라, 백제를 자신들이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삼국시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려사, 조선사도 다 똑같아요. 북한에서도 세종대왕 알거든요. 자, 그러면 같은 역사를 5천년이나 공유해왔던 민족이 마지막 70년 동안 한쪽은 사회주의 체제, 한쪽은 자본주의 체제였다는 이유로 우리가 각기 두 개의 나라로 공존해서 잘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어딘가 좀 어색해요. 어색한 건 사실이니까 언젠가는 통일한다라는 마음으로 있어야지만 평화공존도 되지 않을까. 예, 뭐 분가를 해 나간 형님 아우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이만큼 사전도 같은가 하는 걸 계속해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할 테죠. 어제 그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셔서 북한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김철웅 씨뿐만 아니고 북한 얘기를 들을 만한 이 탈북자들 꽤 많이 계세요. 제가 북한 탈북자들을 모셔서 얘기를 잘 안 한 거는 그냥 순전히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앞으로 뭐 국민 TV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안 불렀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쪽팔린 얘기 같고 앞으로 좀 부지런을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정말로 뭐 인식론자라고 해야 좋을까요? 사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어제 제가 달 얘기를 했지만 하늘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떠 있거든요. 그중에 유난히 좀 크고 둥근 것, 모양이 자꾸 변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달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한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있어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경험 세계, 정신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근데 그게 남산 위에 여러 개의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뭐 가지각색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산 위에뿐만 아니고 동산 위에도 서산 위에도 북산 위에도 나무가 있죠. 근데 남산 위의 저 소나무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그 소나무가 어느 나무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지목해서 특별히 저 소나무라고 알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지목하는 능력, 그리고 이름 붙여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단지 뭉뚱그려진 자연의 일부로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사람 사는 세상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뭐 언어 철학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래서 말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말의 영역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죠.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말이 정치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뭐 물론 정치의 영역 속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물대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광주 때 우리가 보았듯이 군인의 총구도 정치의 일부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1980년 5월 광주와 2015년 11월 14일의 물대포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오지 않고 물대포를 들고 나오고 거의 살상용 무기나 다름없는 물대포를 들고 나오면서도 물대포라고 부르는 살인대포라고 부르지 않고 살상대포라고 부르지 않고 물대포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치 영역에서 무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공적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옛날 임금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임금들이 정치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신하를 죽이는 것이 그 정치의 마땅히 들어있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런 의미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영조 임금은 이 사도세자를 물론 영화 사도에서는 집안일이다라고 죽였지만 어쨌든 영조 임금은 사도세자를 온 국민이 다 알게 죽여도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동생이지만 박지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이죠.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의 영역 속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졌어요. 말에서 어떤 의미가 풍부하게 붙어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거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정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 세상에서 바라보는 정치와 정치는 전쟁도 일으킬 수가 있고 사람도 죽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정치, 바로 그러한 세상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말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싸움을 해야 되고 말꼬투리를 잡아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말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정치에서는 말싸움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참 문재인 대표 선수에게 정말 열불 터지는 것이 아니 변호사님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말싸움을 할 줄 모르는지 말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싸움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미를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역사전쟁을 걸었죠. 역사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역사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말의 의미를 두고 벌이는 말싸움이에요. 뭐 담론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담론투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말싸움이거든요. 이제 닭이 고대사 쪽을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대사에 집중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어요? 고대사에서 바라보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정통의 권위가 있고 그 신화적인 권위가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인데 그 신화적인 권위 속에서는 지도자가 굉장히 우상화되고 극대화되거든요. 그러한 신화적인 권위가 있었던 시대를 우리 역사의 중심에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말이야 막걸리야. 막걸리한테 미안하지만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야 막걸리야. 그렇죠. 이 막걸리예요. 취했다는 거죠. 무엇에 취했느냐. 5년짜리 권력을 영원한 권력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에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서 역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자기가 규정한 대로 써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그야말로 사상의 자유자,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사람들이 정치라고 하는 말에서 죽음도 빼내고
과도한 권력도 빼내고 억압도 빼내고 자유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빼내온 과정들이 민주주의의 과정이 아니겠어요? 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유를 확장시켜가는 과정이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밖에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나의 자유가 충돌할 때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유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나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의 영역을 합의해서 줄이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유가 남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나의 자유는 끝난다. 이 말은 너는 자유로워도 되고 나는 자유로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려면 네가 불편해지지? 그래서 나는 내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지 않으려고 해. 반대로 네가 네 자유를 다 마음껏 누리면 내가 불편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양보해야죠. 자, 이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합의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러한 합의가 만들어질 때 그럴 때는 솔직히 투표 필요 없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취향이 다를 때도 있어요. 취향이 다를 때도 있고 또 경험 세계가 달라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쪽수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너는 여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렇게 하자고 하고 또 너는 또 다르게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보니까 결국 두 개가 남는데 그럼 두 개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국가가 돈은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다수결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 다수결이라고 해가지고 이기는 쪽에 투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몽땅 묵살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수결이라는 말 안에 원래 들어있는 의미, 이 원래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뺏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 놓았던 의미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말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길에 가서 가면 쓰고 물대포 뭐 이렇게 쏘고 맞고 하는 거 사실 퍼포먼스고요. 그 퍼포먼스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언어가 이 사회에서 올바른 언어다라고 관철시키는 그러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 즉 너무 훌륭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실천이죠. 실천이 잘 돼야 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정치가 지금 이 지경이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라고 프레임 이론에서는 얘기를 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무엇이냐? 결국 양쪽에서 돌을 굴려서 가야 되는데 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운동장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밀어 올려도 조금만 쉬면 도로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기울기가 심할수록 자 그래서 지금 야당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라고 굉장히 많이 변명을 하면서 도를 굴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이 왜 기울어졌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선거에서 져서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선거에서 한 번 졌을 때 미디어법, 언론악법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저지를 못해서 조중동 종편이 만들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들은 뿔뿔이 분열되어 있고 보수 쪽의 언론들은 의외로 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왜 한 목소리를 내냐? 굉장히 단순해요. 정부가 광고도 많이 주고 지원도 많이 해주거든요. 진보 언론 쪽에는 그거 잘 안 해주고 안 해주다가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선정적으로 우리 편을 편드는 말들을 하고 싶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선정주의가 생겨나고 하면서 이게 자꾸만 운동장이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것이죠. 진보 언론은 숫자는 점점 늘어나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보수 언론들은 점점 배가 불러지고 있어요. 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데 그러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없을까? 저쪽은 엄청나게 볼륨 빵빵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 우리 쪽은 꽁시렁꽁시렁 대면서 옆 사람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는 정도의 낮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어렵사리 그 안엔 전쟁도 없고 그 안엔 죽음도 없고 그 안에는 수탈도 없고 자 이런 언어로 우리가 바꾸어 왔는데 이제는 언론이 나서 가지고서 뭐 수탈도 없고 하기는 하지만 선거 한 번 하고 투표 한 번 하면 5년 동안 잭소리 못 하고 지내라라고 하는 생각을 막 유포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언론들이 그렇게 잭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면서 열심히 국민들한테서 특히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간접세 잔뜩 걷어가지고서는 돈 쓰는 일을 하잖아요. 정부가 마음대로 돈 쓰는 일을 아무도 감시 감독 안 해요. 결국 정치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의 국민 공동체를 이루고 십시일반으로 세금 모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까지 우리가 가지고 갔잖아요. 그 개념에서부터 빼내는 거죠. 뭔가를 빼내는 거죠. 그걸 뭐를 빼내고 있느냐. 잘 살펴보면 빤히 보입니다만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살펴봐야 될 1번 선수가 국회의원이고 2번 선수가 언론인데 1번 선수는 반도 못 되고 2번 선수는 엄청나게 적어요. 그런 일을 하는 목소리들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4대강이 아직도 가뭄과 홍수 조절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이명박이 아직도 우리 경제를 굉장히 키워놓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고요. 노무현이 아직도 정치를 너무 못하고 우리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위험에 빠뜨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 외환 보유고도 빵빵하게 잡아놓고 프라임 모기지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것이 오지 않도록 부동산 관리도 잘했고 다 잘 해놔서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무현 때 잘못했고 노무현 때 못한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무려 지금 7년 이제 8년 8년 접어들고 있는 새누리 정치가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말.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많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저쪽 지지자들이 왠지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을 표시하는 거고. 사실은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적당히 알아서 생각을 하지만 불편할 것 없기 때문에 안 따져보는 거예요. 말을 세세하게 따지고 그게 정말 그런 뜻이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그런 뜻이냐면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거 아니지.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박이 말해요. 그러면 우린 답답한 걸 아니 도대체 너 바로 잡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근데 이제 저쪽 지지자들은 그래 옛날에 김영삼이가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면서 되게 못된 짓 많이 했잖아. 그거 바로 잡아야지. 맞아. 노무현이랑 김대중이 뭐 과거사 진상규명이니 뭐니 하면서 잘 해오고 있었는데 괜히 나쁜 사람 많이 만들었잖아. 바로 잡는 거 맞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어휘 체계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휘의 숫자가 많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요, 세상이. 분별이 안 돼요. 주황색에서부터 자주색까지는 빨강이에요, 그분들 눈에는. 우리는 주황색이다, 주홍이다, 다홍이다, 진분홍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빨강이다, 금적이다, 뭐 선홍색이다, 어쩌고 저쩌고 빨간색 가시 엄청 많잖아요. 빨강색만 하다가 한 100가지 될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빨강이야 이러면 어휘 숫자가 많지 않은 사람은 빨강 그러지만 빨강색을 100가지쯤 알고 있는 사람은 빨강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떤 빨강? 물어봐요. 이게 빨강 그러면 그래 그 빨강색에는 노란색이 좀 섞였니? 파란색이 좀 섞였니? 노란색이 12% 들어갔어? 아니면 파란색이 15% 들어갔어?
노랑 12에 마젠타 80에, 파랑이 5, 8, 검정도 3이 들어갔구나.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빨강이면 빨강이지, 이렇게 복잡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말이 통할까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복잡하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뜻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벌써 어휘 체계가 다르고 어휘 체계가 다른 만큼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들을 멸시해요. 우리도 모르게요. 사실 가지고 있는 어휘의 숫자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해갖고 그들이 우리보다 무지한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떤 부족이 있대요. 그 부족은 숫자가 하나, 둘, 셋, 나머지는 많다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수학은 못하겠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수학을 할 수 없는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아프리카 부족의 어떤 아이가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수학과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단지 그 부족에게는 수가 하나, 둘, 셋과 많다를 제외한 다른 수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와요. 근데 한꺼번에 3마리 이상을 안 잡죠. 왜냐하면 많으면 분배를 못 하거든요. 이거 3마리만 잡아요. 이 사람들이 사냥을 할 때 3마리 이상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냥터에는 언제나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에서 10가지를 셀 수 있어서 한 번에 10마리씩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멸종을 하겠죠. 자기네들의 식량 짐승이.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가장 최적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나머지는 많아. 그럼 이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분배를 받을 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자기가. 자, 근데 많이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셋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나 둘을 주고 자기는 셋을 가져야 돼요. 많이는 못 가져요. 왜 많이는 못 가지냐? 많다라고 하는 건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많은지를 몰라서 못 가져요. 너무너무 편리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어휘가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휘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모순이 발견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줄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모순을 모르는 거죠. 이런 거죠. 아버지가 엄마를 들이다 때리는데 맨날 맞고 살아요. 엄마가. 물론 옛날 엄마죠. 요즘 엄마가 맞고 살면 이상한 건데 맞고 살아요. 근데 아들이 지가 크면서 보니까 안 맞고 사는 집도 많거든요. 엄마가 왜 자꾸 저렇게 맞고 사는 거야 하고 어느 날 엄마는 왜 자꾸 아버지한테 맞고 살아? 그럼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줘. 아버지가 때릴 때도 있지만 안 때릴 때도 많고, 그리고 아버지가 때리지만 안 하면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엄마의 어휘 체계예요. 그러면 아들이 말하거든요. 엄마, 때리는 아버지는 결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좋다는 말 속에는 때린다는 게 없어. 엄마의 개념 속에는 좋다는 말 속에 때리는 게 있어요. 아까 정치의 말 속에 죽이는 것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의 말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좋은 거야 라는 어휘 체계지만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다는 말에 때린다, 팬다, 욕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은 게 아니죠. 아들이 엄마를 가르치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때리는 거는 때린다고 말하는 거고 때리는 건 나쁜 것에 속하는 거고 엄마, 아버지가 욕하는 거는 욕하는 거고 욕한다는 말이라는 거고 욕하는 건 나쁜 말에 속하는 거고 하면서 엄마에게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잖아요. 어느 날 엄마가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거죠. 왜 때려요 당신? 그럼 아버지가 기가 딱 막혔고 이게 어디서 말됐고요. 어디서 때린다는 말을 배워와가지고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고 설마 지금
때린다느니 욕한다는 이런 말을 모르는 엄마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 손목을 탁 채가가지고선 하룻밤 자고 난 다음 여자 아버지한테 가서 딸을 제가 늘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러면 아버지가 허이 참 이러면서 결혼을 시켰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에 대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강간, 성폭력. 옛날에는 아버지가 우리 딸이 몸을 베렸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다르게 생각하죠. 아니 이놈이 우리 딸한테 성폭력을 저질렀단 말이야. 너 범죄했구나. 이러지 우리 딸이 몸을 베렸으니까 시집 보내야 되겠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의회 세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달라져서 말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한 말을 만들어내고 고통받는 여자들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쓰자라고 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성폭력인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성추행도 만들어내고 성희롱도 만들어내고 요새는 또 다양하게 분할을 하죠. 처음에 2000년대 초반쯤에 학내 성폭력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 때는요. 남학생이 여학생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거를 지금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고 부르죠. 희롱과 추행도 또 다르다. 성추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성폭력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걸 남자애들이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냥 가슴에 손 좀 댄 건데 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보면 성폭력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성폭력이라는 말을 남자애들 머릿속에는 막 때리고 강간하는 거가 들어가요. 여자애들 머릿속에는 취한 수준도 여자애들 마음속에는 성폭력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쫙 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학생들이 여자들이 대응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해지는데 첫 순간에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혁명 그러면 그냥 때려 부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 지르고 때려 부수고 죽이고 이래야 혁명이에요. 지금은 혁명 그러면 그런 거 아닌 것도 혁명이에요. 뭔가 굉장히 새롭고 대단하게 시작을 하면 다 혁명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저렴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혁명이란 말이 우리한테 친숙해짐으로써 쉽게 혁명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될 수도 있죠. 이 노래도 하나 안 듣고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 여 얘기만 하고 노래 하나 듣도록 하죠. 사실 이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 역사에서 제일 우리한테 친숙하게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가요. 5.16 직후에 자기들이 혁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혁명이 너무 좋은 것처럼 가르쳤거든요. 정말 덕분에 우리가 노풍혁명도 하고요. 많이 했어요. 되게 고마운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박정희가 그때 자기들이 혁명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자, 혁명은 정말 좋은 것처럼 얘기해주고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옛날에는 혁명을 거의 역모라고 생각하던 국민들이 혁명 좋은 거, 웜에 좋은 거.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강력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세상이 달라지고 특히 많이 달라지는 분야가 정치와 문화 분야예요. 알고 보면 정치도 문화의 하부 구조죠. 그래서 정치를 바꾸는데 제대로 된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이 연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가 원래 그 새마을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그건 좀 너무 심하다 싶어. 너무 풍자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피플 크루가 불러주는 새마을 운동으로 골라봤습니다. 사는 현실이 간 영원지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노래를 살짝 비틀어서 예,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 감각도 굉장히 젊고 좋죠. 예,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감각들은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옵니다. 예, 새로운 말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새로운 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말이 아닐 필요는 없어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 온 국민이 잘 살아보자라고 했던 운동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게 된 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국가 전체의 이 GNP, GDP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 그 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자,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듯 보였으나 알고 보면 양극화를 초래한 운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런 노래로 탈바꿈시킨다는 이 젊은 감각.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젊은이들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발전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유로운 친구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가 뭔지를 아는 애들을 키웠다는 거거든요. 자유가 뭔지 모르고 큰 애들은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삽니다. 하지만 자유의 맛을 본 아이들은 옛날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좋은 것들이 목록을 자꾸 보태고 이것들이 침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록도 자꾸 보태는 거죠. 박근혜가 아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비웃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생각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 복면 쓰고 나가죠?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옛날 사람들이었다면 대통령이 아이스라고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기 바빴을 거예요. 어이 추워 이러면서. 자, 이렇게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게 허술이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 꼬투리를 잡는 말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때 꼬투리 잡는 말이 안 좋은가 하면 개인 대 개인이 감정적인 문제로 다툴 때 상대방의 진위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말을 잘못 사용한 것을 빌미 삼아서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는 그건 좀 안 좋은 것이지만요.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우리는 말꼬투리 심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말의 사전 속에 어떤 종류의 그림이 들어있길래 그따위 말을 쓰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겠죠. 얼마 전에 역사 바로 세우기 웃는 교과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박근혜 쪽에 있는 어떤 그 역사학자가 일제시대 때 쌀을 그건 수출이다. 근데 그걸 수탈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운운하는 망언을 했잖아요. 이게 왜 망언이냐. 수출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 대국가로 쓰는 것이고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먹을 쌀도 없는 조선 땅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쌀을 강제로 뺏어가면서 돈 몇 푼 쥐어줬어요. 이걸 가지고 수탈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돈 줬으니까. 돈 받고 내보낸 거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수출과 수탈이라고 하는 단순한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의 계열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돈을 줬으니까가 가장 중요한 자기의 포인트지요. 그 다음 수출이라고 하는 말에서 볼 때 일본은 내지고 우리는 반도, 즉 차등이 있는 국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일본과 우리는 서로 차이 나는 어떤 집단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집단에서 한쪽 집단으로 건너가는 것을 국가 간의 수출처럼 수출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었고 얼마가 되었던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수출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간단하네. 두드리 펴놓고 돈만 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쵸? 난 맥값 줬으니까 너는 돈 받고 맞았으니까 넌 맞은 거 아니야. 사실 옛날에 그 한환지 어딘지 저 회사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어떤 그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하니까 불러가지고서는 몽둥이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베테랑 이 영화의 그 모델이 되었던 이제 그 사람. 이 사람도 그런 거죠. 돈이 최고이고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인권, 사람의 자유, 사람의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은
돈을 준다고 해서 훼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면 그런 것들도 다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단어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정말 줄어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타인에게도 자존심이 있고, 타인에게도 자유가 있고, 타인에게도 명예가 있고, 사랑이 있고, 도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돈만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단순무식 과격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의전, 프로토콜, 의전과 돈이에요. 자, 이렇게 숫자가 머릿속에 단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죠. 무지무지하게 괴로워져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저는 오늘날 제일 중요한 싸움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섬세한 싸움, 섬세하게 말꼬리를 잡고 어지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또 설명을 하죠. 이러저러 해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이제 너무 복잡해지면 부하가 걸려서 빵 터지는 거죠. 286 컴퓨터에다가 펜티엄급으로 실어 놓으면 그 컴퓨터 작동 못 하잖아요. 이게 자꾸 실어줘야 되는 거죠. 자꾸 어렵게 해주고. 그래서 문학이 중요하고 시가 중요하고 예술이 중요하고라고 제가 주장한 건 아니고 남들도 다 주장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도 많이 떠들었더니 노래를 빨리 한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래를 한 곡 듣고 가죠. 어제 신청하신 곡인데요. 오늘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미여관의 봉수가. 사실 이 노래도 좀 획기적인 데가 있어요. 대중가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의 확장이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하나의 존재하고 있는 단어에서 뜻을 덜어내거나 뜻을 보태는 것도 말의 확장이지만, 평소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었던 어떤 금기의 언어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한 말의 확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퇴출되는 말들도 있죠. 일단 봉수가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합시다. 집에 들어가려고 굴보라스 나트나 나도 한번 묵어보자. 네, 장미여관의 봉숙아가 아니고 봉숙이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저는 좀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무려 58년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는 이런 거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듣는다는 걸 상상도 못할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말 입에 못 담았어요. 아버지 저 자고 들어갈게요. 또는 남자친구가 여친한테 야 오늘 너 나하고 자고 가자 이런 말 못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와우, 없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에 따르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게 웃긴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 우습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는 얘기인데요.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이제 신의 아그네스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처음 해가지고 윤석화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을 했는데 신의 아니에스예요. 천주의 어린 양. 아니에스가 양이거든요.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라고 할 때 그 어린 양. 자, 이 아니에스가 수녀원의 수녀인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수녀원에서 성장을 해서 정말 순결해요.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여자인데 어느 날 이 아니에스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에스가 임신을 했는데 수녀 원장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를 조사를 하는데 아니에스는 정말로 이 성적인 무지가 너무 심각해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아무리 수녀 원장이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이게 이 임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지식도 아니스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성처녀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모 마리아처럼 성처녀가 나타났다. 근데 이 드라마가 진행이 되면서 아니에스의 창밖에 이렇게 농장이 하나 있고 그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젊은 농부가 아니에스에게 반해서 밤에 몰래 아니에스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젊은 남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휘 체계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라파엘인가 미카엘이고 그러니까 아니에스의 머릿속에서는 자기가 말하자면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엄청난 풍자죠. 예. 근데 이 머릿속에 이성애라고 하는 거, 이성과 육체적인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여성에게 찾아온 임신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 사건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사건은 아니에스가 가지고 있는 어휘체계 속에서는 성령으로 수태되어 말하자면 성처녀가 잉태를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가 모르고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솔직히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민주주의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로는 반역으로 보이고 모욕으로 보이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빨갱이의 이상스러운 준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런 분들에게 실제로 세상이 달라졌으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예, 말이 세상을 지배하고 말이 세상을 바꾸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지배하고 바꾸는 것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서죠. 언어 투쟁. 영역 투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역 다툼을 통해서 어느 말이 이기느냐, 어떤 어휘들이 세상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민주정부 10년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저 어버이 연합이라든가 또는 강고한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담론 세계 속에 뭘 집어넣을 수 있을 때 이길 건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말을 집어넣는 게 좋을까? 고민해봐야 되겠죠. 자, 어버이 연합. 이 어버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때요. 참 언놈인지 몰라도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엄마 부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참 언놈인지 몰라도 이름 정말 더럽게 잘 지었다.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버이, 엄마. 굉장히 불쾌하죠. 근데 이 불쾌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이 맞부딪히는 이 젊은이들의 어떤 이 모임 중에서 굉장히 얘네들 정말 발랄하게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대자연이던가? 무엇의 약자였는데 지금 까먹은 걸 보면 그 말이 대단히 인상적인 건 아니었나 봐요. 그때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아들들의 연합인가 하여튼 그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그럼 어버이 연합에 맞서가지고 그런 그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노부모를 잘 모시는 효자들의 연합. 그쵸? 이게 어버이 연합 분들에게 이렇게 맞서가지고 효자 클럽. 효자클럽 이래가지고 아버님들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박근혜 기동 타격대 노릇은 그만하시죠. 이게 무슨 망측스러운 일이란 말입니까? 그쵸? 이렇게 아버님 망측한 짓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죠. 이런 거 들고 나가는 거. 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방식으로 이길 때 강력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엄마라고 하는 말, 저 좋은 엄마란 말을 왜 저런 여자들이 가지고 갖고 배려놓고 있어라고 우리가 욕을 하지만, 그것을 저 사람들에게서 그 말을 도로 뺏어오기 위한 어떤 액션을 쓸 것이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께 없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말을 할 때, 바로 세운다는 게 뭐지?
이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맞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독재입니다. 이런 정도로는 문재인이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세워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독재고 독재라는 걸 똑바로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어휘와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 지지자 계열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말의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럽혀졌다. 아니요. 자기들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지 않죠. 올바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용법을 어떻게 하면 더럽혀줄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아이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막 피곤해요. 어쨌든 피곤하고 진이 빠지는데요. 중요한 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예, 자연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자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다 인공물로 봐요. 뭐 공장으로 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자연 그대로 나 있는 숲에 있는 식물들은 우리가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거기에 이름을 붙일 때 이미 그것은 인간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자연이거든요. 문화화된 자연이라는 거죠. 이 문화라는 거 말 자체가 동양에서는 말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말로 만든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문화가 컬처인데 컬처라는 것은 경작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연에 사람의 손길이 가서 인공화되는 것이 문화고 동양에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름 붙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문화, 글자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어휘 체계를 통해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문화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을 몰라요. 사실은 자연을 몰라요. 문화를 알 따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문화가 이기는 문화가 되게 할 것인가가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되고 주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가 신주류다, 주류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주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해하면서도 이 어휘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류라고 하는 말은 비주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분별의 언어예요. 구분의 언어예요. 너희들이 우리 보고 비주류라고 했으니 우리가 주류가 되어보겠다라는 건데 그건 자리 바꿈밖에 안 되거든요. 자, 다른 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언어를 뒤집는 새로운 방식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머릿속을 교란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언어로 치르는 정치 전쟁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답니다. 너무나 대다. 어쩌면 이렇게 진땀나게 피곤할까요? 정말 말을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노혜경의 그 엽새 12월하고도 둘째 날은 이렇게 많은 말들과 함께 흘러갑니다. 내일부터는 말수를 좀 줄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음악을 많이 듣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